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남편과 같이 딸을 키우며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까 아이 학교를 데려다 주고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봄도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가족여행을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딸을 데리고 가까운 바다에 갈까 생각 중이랍니다. 여러분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은 저한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동서와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친언니가 있어서 언니한테 말했더니 너무 통쾌하다고 꼭 제보하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이 채널을 즐겨 듣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동서와 있었던 일들이 저도 다시 생각해도 웃기긴 합니다. 여러분도 들으면서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동서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성장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해볼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공부를 오래 하셨거든요. 우리 자매를 데리고 독일에서 유학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언니와 저는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문법이나 독해는 약해도 기초 회화는 거뜬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비롯해 부모님은 우리 자매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셨어요. 특히 친할머니가 계신 미국에는 1년에 무조건 한 번은 방문했답니다. 언니, 우리 퀴즈 내면서 놀자. 자, 내가 먼저 문제 낼 테니까 언니가 맞춰봐. 언니와 저는 서재가 놀이터였어요. 워낙 공부를 오래 한 부모님 덕분에 서재에는 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거실에도 아주 커다란 테이블이 있었어요. 거기서 부모님과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이 많이 배우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언니와 저에게 공부를 강요하진 않으셨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하라고 하셨죠. 언니와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저렇게 반응하셔서 그런가 집에 있는 책으로 놀았어요. 서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퀴즈를 내고 색칠 공부를 하며 놀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놀면 책이 다 망가질 텐데 부모님은 그냥 우리를 방목하셨어요. 은지야,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다니자. 언니가 다니는 대학교 옆에 있는 학교라 은지도 외롭지 않을 거야. 아빠랑 엄마 회사도 근처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다 저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는 한국에서 나왔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미국으로 진학하게 되었죠. 마침 언니가 대학을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으로 갔거든요. 마침 주재원으로 있던 엄마와 아빠도 미국에서 지내게 되어 우리 가족은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노출된 저라 적응은 어렵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내내 활발한 성격 덕분에 외로움도 없이 가족들과 행복한 미국 생활을 즐겼죠. 그럼 민지랑 나는 한국에 먼저 들어갈게. 은지 너는 엄마랑 미국에 있다가 한국 오고 싶으면 오도록 해.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되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한 대학 생활과 너무 달랐습니다. 흥미를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적성에 맞지도 않았고 또 한국을 떠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단짝 친구들도 보고 싶었죠. 그래서 대학을 자퇴하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모님과 많이 다퉜지만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부모님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일단 아빠와 언니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아빠는 그때 교수로 재직 중이셨습니다. 언니는 아빠 밑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었죠. 그래서 집에 있다 심심하면 아빠와 언니가 있는 연구실로 자주 놀러 갔어요. 은지야, 온 김에 그거 자료 복사 좀 해줘. 아, 머리 아파.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좀 도와줄래? 언니는 아빠랑 잠깐 회의 다녀올게. 알겠어. 복사하고 책상 정리도 해줄게. 언니랑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아빠와 언니는 중요한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러 가면 간단한 복사나 책 정리를 부탁했죠. 저야 어릴 때부터 아빠가 전공한 분야의 책을 언니와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복사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수식 정리나 자료 정리를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빠의 연구실로 매일같이 드나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농구 선수였는데 아빠가 재직 중인 학교가 농구부가 유명했어요. 우연히 간 농구장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너 승현이랑 결혼할 거는 아니지? 아빠는 옛날 사람이라 너가 운동선수랑 결혼한다고 하면 안 좋아할걸? 나한테도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말하지 않았어. 아직 우리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이야. 언니가 오히려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리고 한국에서 계속 살지 아닐지도 모르잖아. 사실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는 결혼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슬슬 엄마도 한국에 들어오시려고 했거든요. 엄마한테 한국에서 대학을 가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도 지켜야 했죠. 부모님도 남편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그때 마침 결혼했는데 형부도 배울 만큼 배운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하필 서울대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나 분위기도 우리 집과 매우 비슷했죠. 그래서 부모님이 형부를 많이 반기셨어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이니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습니다. 아, 그렇다고 운동하면 다 무식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과 비슷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좋지 않는 날이 지속되었어요. 계속해서 졸리기도 하고 음식도 자꾸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생리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순간 머릿속에 혹시 임신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맞습니다. 지금 3달 정도 되었어요. 네? 임신이요? 선생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진짜 임신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보시겠어요? 아기 심장 뛰는 소리 들리시죠? 임신 확실합니다. 너무 청척병력 같은 소리라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대학도 가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아기 심장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막상 소리를 들으니까 지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성애라는 것이 전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아기가 생기면 모성애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고웃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직접 귀로 들으니 아기를 지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아, 그래? 그런데 나는 우리 아기 낳아서 키우고 싶어. 그래도 생명이고 소중한 존재잖아. 우리한테 와준 게 행운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낳는 거 어때?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는 순간적으로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려서 가능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또 막상 부모님께 말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입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엄마도 미국에서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셨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냥 일단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우리 집으로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임신한 것도 기가 막힌데. 뭐? 결혼? 당장 지워. 자네가 생각이 있으면 처음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지우자고 했어야지. 남의 집 귀한 딸 임신시켜서 인생 망칠 일 있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유. 엄마, 괜찮아? 여보, 물 좀 떠다 줘.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니? 갑자기 임신 소식을 알리는 것도 웃긴데.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꼭 지키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면 얼마나 잘 책임진다고 그 소리인가?
자네가 막말로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 딸을 결혼시켜? 당신 양심이 있어 없어? 저는 아빠가 그렇게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 보았어요. 목에 핏대까지 서서 삿대질하며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셨죠. 엄마는 심지어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친언니와 그 조용한 형부마저 남편을 째려보았습니다. 반응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예상했는데 사실 이 정도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가족들이 반대하니 저는 더 아이를 지키고 싶더라고요. 가족들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내며 싸웠던 날이 바로 전날이에요. 그렇게 싸우고 한동안 엄마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울 게 아니면 아예 말도 걸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도 고집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몰래 시댁에도 인사하러 갔어요. 시부모님은 대놓고 우리 부모님처럼 역정을 내진 않으셨어요. 다만 계속 우리 부모님 눈치가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죠. 남편과 저는 이때도 우리는 아이를 키우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유명한 말 아시죠? 결국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배가 후기로 갈수록 심하게 불러서 결혼식은 하지 못했어요. 동네 창피해서 차마 나도 말을 못하겠어. 입양도 생각해봐. 아직 이르니까 혼인신고도 하지 말고. 알겠어? 그냥 일단 조용히 살아. 엄마는 내가 그렇게 창피해? 아기 키우고 나중에 대학 가도 늦지 않아. 엄마가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 나는 너무 속상해. 엄마야말로 속상해.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러니? 언니처럼 정상적인 사람하고 연애해서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엄마가 뭐라 해? 부모님과는 꾸준히 갈등이 있었어요. 엄마는 심지어 태어날 우리 아이를 입양 보낼 생각도 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반대가 매우 심했던 것은 바로 시댁의 경제적 형편 때문이었어요. 시댁은 안타깝게도 잘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나중에 듣기론 운동도 집에 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타고난 키가 컸고 실력이 좋아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갑자기 생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살림을 합치게 되었으니 서울에 있는 집을 바로 마련해주지 못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출산한 이후에도 남편을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국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옛날 분들이라 고지식한 면모가 있긴 했어요. 그렇다고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은 두 분이 전적으로 담당하셨어요. 남편에겐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자였어요. 도련님은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운동 쪽으로 나간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공부를 매우 잘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도련님 눈치를 봐야 했죠. 형수님, 애기 우는 것 좀 달래주세요. 저 집에서 도저히 집중이 안 되잖아요. 울음소리가 얼마나 거슬리는지 아세요? 아, 죄송해요. 금방 그치게 할게요. 달랜다고 달랬는데 시끄럽죠. 저 공부 잘하는 거 아시죠? 성적에 예민하잖아요. 형수님도 아시면서. 도련님은 학업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지 저에게 매번 불만을 표출했어요. 어찌나 눈치가 보였는지 모릅니다. 시부모님도 저에게 시집살이를 안 시켰는데 시누이도 아닌 미성년자 도련님의 눈치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기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아기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자 점점 태도가 변하셨어요. 분명히 아이를 지우라고 하고 입양 보내라고 했었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제가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아기를 키우는 게 안타까우셨나 봐요. 당신들이 나서서 제 일을 구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서재에서 워낙 전공 분야 지식을 쌓기도 했고 또 아이가 생기기 전에 사무 보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서 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시댁에서 아버지 연구에 대한 기초 작업 일을 하며 저도 생활비를 벌고 있었죠. 남편이 아직 학생이라 일이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한 뒤로
넌지시 독립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서방하고 따로 둘이 나와서 살래? 돈은 엄마랑 아빠가 보태줄게. 네가 편한 방향으로 생각해봐. 부담 가지지 말고. 알겠지? 아니야, 괜찮아. 시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셔. 그리고 지은이 키우는 것도 나보다 훨씬 잘 봐주고 계셔. 실제로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제 딸아이 육아를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셨어요. 어쩌면 남편과 저보다 더 열정적이고 세심하셨죠. 시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셔서 제가 딱히 시댁에서 살림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청소나 빨래는 시아버지가 다 하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해준 것도 없는데 아가, 네가 몸이라도 편해하지 않겠니? 나는 네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죠. 지은이 육아도 두 분이 거의 다 해주시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댁살이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해도 나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죠. 또 남편이 졸업하고 선수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더욱 분가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운동선수라 제가 내조할 일이 많았거든요. 경기에 따라다니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제 일도 있으니까 육아에 신경을 쓰기 힘들 때마다 시부모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시간이 흘러 도련님이 대학에 갔고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더니 결혼한다고 동서를 데려왔어요. 분명히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미성년자였는데 어느새 커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 제가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서 영어는 자신 있어요. 해외파는 아니고 국내에서 공부했는데 저처럼 잘하기 쉽지 않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해외 갈 일이 있으시면 저 데리고 가세요.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동서의 첫인상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자신에 대해 뽐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영어 강사로 일한다던데 굳이 거기서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시부모님은 잘 모르셨어요. 결혼도 아이가 생겨 얼떨결에 결혼식도 없이 살게 된 경우라 우리 집안에 대해 잘 모르셨습니다. 워낙 무던한 시부모님 덕분에 동서는 결혼 허락을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보면 볼수록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혹시 아까 부엌에 있던 애플, 사과요. 사과 못 보셨어요? 제가 밥 먹고 후식으로 먹으려고 했거든요. 나이프, 칼은 있는데 어디 갔지? 동서는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도 단어에 영어를 꼭 섞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속으로 많이 웃겼어요. 어린 시절과 고등학교까지 해외에서 나온 제가 듣기엔 너무 부족한 실력이었거든요. 그래도 겉으로 대놓고 티를 내면 민망하니까 혼자 속으로 넘겼습니다. 동서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으니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동서는 허영심도 좀 강한 편이었어요. 예를 들어 친언니가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명품백을 하나 주었을 때가 있었어요. 언니는 워낙 형부도 잘 사는 편이라 가방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품에 관심이 없기도 했고 또 남편이나 제 벌이가 높은 편은 아니니 가방이 없었어요. 야, 너는 무슨? 그래도 명품 가방은 하나 정도 있어야 나중에 결혼식 갈 때 쓰지. 언니 집에 가방 많으니까 이거 하나 가져. 그래도 명색이 교수 부부 딸이면서 그렇게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면 어떡하니? 언니, 나는 근데 이런 명품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뭐 어때? 교수 부모님이어도 내가 대학도 못 나왔잖아.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너 이제 지은이도 어느 정도 컸잖아. 수능 봐서 대학 가는 거 어때? 일단 입학하고 졸업하면 그 뒤는 엄마랑 아빠가 알아서 해주실 텐데 관심이 진짜 없어? 언니의 말을 듣고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해봤어요. 남편이 선수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아이가 크면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우리 부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형편은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도 완전히 잘 나가는 선수는 아니었으니 현실적으로 제가 대학에 가서 취직하는 게 어쩌면 좋은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충동적으로 서점에 가서 수능 대비책을 구입했어요. 일단 그래도 책 보면서 공부는 해보려고.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도 있으니까.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가면 당신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 부모님도 내가 지은이 낳으면서 대학 못 가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커 보이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당신이 결혼하면서 인생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항상 죄책감이 있었거든. 만약 대학 가면 그때 슬슬 우리도 독립해야지. 남편도 저에게 응원한다고 해주었어요. 시부모님도 제 얘기를 듣더니 제가 편한 대로 다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집에 수능 관련 책을 사놓았는데 이 사소한 계기가 동서와 저의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동서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서방님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도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동서랑 서방님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학벌주의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였어요. 둘 다 직업이 학원 강사라서 더욱 대학 서열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죠. 서방님도 본인이 집안에서 제일 똑똑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으니 공부에 대한 집착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서방님보다 더 심했습니다. 동서는 예전부터 유독 대학이 거론되면 말이 심하게 길어지곤 했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 강사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알아서 저는 일부러 수능 관련해서 동서와 서방님 앞에서 말을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어느 명절날이었어요. 동서가 옷을 갈아입겠다고 안방을 잠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는데 몇 분 뒤 의미심장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형님, 그런데 방에 수능 대비책이 있더라고요. 혹시 수능 준비하세요? 아, 그렇게 됐어. 내가 대학을 안 나왔거든. 혹시 몰라서 수능은 봐보려고. 뭔가 민망하네. 아, 형님, 대학 안 나오셨어요? 고졸이셨어요? 그건 지금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음, 내가 어린 나이에 지은이 낳고 바로 결혼해서 대학 갈 수가 없었지. 아, 그러셨구나. 어쩐지 형님 나이가 제 생각보다 훨씬 어려서. 대학 갈 나이에 지은이 낳았으니까 뭐 후회는 없어.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었거든. 동서는 제 말을 듣더니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아마 동서 생각엔 사고 쳐서 어린 나이에 시댁에 붙어 사는 고졸 형님이었겠죠. 제가 결혼하고 주변 말 들어보면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기도 해요. 농담이에요. 저는 남편만 보면 시댁이 되게 잘 사는 집안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집안에 형수는 고졸인 줄은 몰랐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나? 응? 그래도 시부모님이 사람은 다 좋으셔. 우리한테도 딱히 기대하거나 그러시는 거 없잖아. 그렇긴 하죠. 저는 솔직히 형님이 명품백도 있고 그러셔서 대학은 안 나온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주버님도 운동하셔서 지은이는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우리 학원 보내세요. 남편하고 저랑 전담으로 봐드릴게요. 안 그래도 남편이 자기가 지은이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었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동서는 아마 오해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능력도 없이 어릴 때 사고쳐서 시댁에 빌부터 사는데 철없이 명품백을 사서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해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동서의 은근한 무시가 조금 반복되었어요.
언제는 가족끼리 다 같이 바다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 해안가로 놀러 갔습니다. 강릉으로 가게 되었는데 강릉이 관광도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았습니다. 딸은 예전부터 외국인을 보면 신기해했었거든요. 그날도 우리가 갔던 식당 옆에 외국인이 앉아 있었어요. 우와, 엄마, 외국인이야. 나는 외국인을 실제로 보면 너무 신기해. 나도 영어 잘해서 나중에 외국인들하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게, 외국인이다. 나중에 지은이도 영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말 걸어봐. 저는 제가 이미 영어를 잘해도 딸에게는 영어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요하는 순간 하기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원하면 시킬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딸은 외국인을 신기해했지 영어에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미묘한 웃음을 짓더니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하고 싶은 말 있어? 뭐 말하고 싶은지 말해봐. 작은 엄마가 영어 가르치잖아. 이 정도는 가능하지?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있기도 했고 또 저를 무시한 것은 아니니까 넘겼습니다. 이 뒤로도 이런 미묘한 순간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죠.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영어 관련 내용이 나오면 동서는 빠지지 않고 나섰어요. 아, 한국말이랑 영어는 달라서 의미 전달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외국인들 발음하고 한국인들 발음 다른 것도 입모양에 따라 다르고요. 나중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런 말을 반박하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그냥 냅두었어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형님, 명품 가방 혹시 이번 주말에 쓰세요? 제가 결혼식 갈 일이 있어서요.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깨끗이 쓰고 드릴게요. 아, 알겠어. 그럼 그날 와서 빌려가. 나 어차피 잘 안 들어. 네, 그럼 토요일에 제가 시댁으로 갈게요.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동서가 언니가 준 제 명품 가방을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심지어 그날 결혼식에 간다며 저에게 시조카까지 맡기고 갔습니다. 시조카는 돌쟁이라 제가 한눈을 팔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자리라고 맡기고 가니 어쩔 수 없이 돌봐주었습니다. 하필이면 시부모님도 그날따라 시골에 가신다고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혼자 우리 딸과 시조카를 동시에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훈련이 있어 집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늦어도 3시에 온다고 했던 동서는 제가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일 때까지 오지 않았어요. 훈련에 갔던 남편이 올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저녁 9시가 되어야 동서는 시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멀쩡한 정신이 아니었어요. 잔뜩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이 부축해서 겨우 왔더라고요. 아이씨, 그러니까 형님은 고졸이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술주정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도 옆에서 재수 씨를 데려가라고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가 빌려간 제 가방이 없었어요. 동서, 혹시 내 가방은 어디 있어? 아니, 결혼식 가서 얼마나 마신 거야. 내 가방은? 그거 우리 친언니가 나 준 거야. 몰라요. 그래, 그 가방. 아니, 고졸인데 도대체 샤넬백이 왜 있어요? 진짜 어이없어. 술에 취했으니까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자꾸 고졸이라고 나 무시하는 것 같은데 기분 나빠. 술 취한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저도 더는 못 참고 할 말을 했죠. 그리고 동서를 재우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형님, 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술에 취했어요? 죄송해요. 뭐 영상이라도 찍어놓지 그러셨어요.
오랜만에 동창들 만났더니 술이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명문대라 각자 너무 잘나서 한 번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알겠는데 동서, 내 가방은 어디 있어? 애초에 올 때 안 들고 왔던데. 어제 친구들한테 연락해봐. 가방이요? 아, 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에이, 설마 제가 형님 가방 잃어버렸을까 봐요. 저 말을 끝으로 동서는 조카를 데리고 시댁을 나섰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서는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제 연락을 아예 피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서 남편이 대신 서방님에게 연락했어요. 재수 씨가 그때 빌려간 가방 말이야. 그래. 아, 그거. 뭐라고? 무슨 소리야? 아, 그럼 네가 대신 가져와. 아니, 나는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너희 집 안방에 있다고? 아, 그럼 왜 연락을 안 받았대? 남편에게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차라리 잃어버린 거면 모르겠는데 동서는 제 가방을 자기 집 안방에 두고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서방님이 물어보면 아무렇지 않게 제가 마음껏 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단순히 이 사건만 보면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껏 쌓아온 일들이 있으니까요. 동서, 이제야 전화를 받네? 도대체 예전부터 나한테 왜 그래?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가방 가져가서 안 주고 나한테 뭐 열등감이라도 있는 거야? 형님, 제가 형님한테 왜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은 저보다 잘난 사람한테 있는 게 열등감이잖아요. 뭐? 말 다 했어? 그렇게 대학이 중요하면 동서는 하버드나 예일대학교 가지. 왜 국내 대학 나와서 그래? 뭐 얼마나 대단한 학교 출신인데. 아니,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의미가 어떤지 모르세요? 한국인 맞아요. 아, 그리고 단순히 대학 때문이 아니고 형님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은근히 명품이나 비싼 거 많던데 그거 다 우리 남편 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저랑 남편이 시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요. 그 돈으로 형님이 누릴 거 다 누리는 거 아니냐고요. 힘들게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아,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솔직히 조금 그래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시부모님 용돈에 손 전혀 안 돼. 동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전화로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동서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해에도 단단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동서는 제가 대학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기들 돈으로 명품도 사고 비싼 옷을 입는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동서의 착각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결혼하고 한 번도 손을 빌린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받았죠. 실제로 저는 저 때도 아빠의 연구실에 가서 가끔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일하고 돈을 받으며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는데 동서의 오해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심지어 저와 대화도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 뒤로 또 연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저 혼자 문자도 보내고 남편이 서방님에게 연락해도 노골적으로 피하는 그들을 보며 남편과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사건이 확실히 터지게 되었는데요. 그날은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서방님과 동서와 조카를 보게 되는 날이었죠. 저 전화 이후로 처음 보는 날이라 저는 며칠 전부터 편두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왕이면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서로 가족이고 또 평생 볼 사이잖아요. 동서랑 서방님이 마침내 시댁으로 왔어요. 시부모님이 계셔서 그런가 대놓고 저에게 싫은 티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안방으로 가는 게 보여서 따라갔더니 제 가방을 침대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동서, 가방이 왜 이래? 이거 완전 시장 바구니보다 못한 상태잖아. 아, 예준이가 놀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게 다야? 아니, 명품 가방에 누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색연필로 낙서를 내?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형님하고 더 감정이 상하고 싶지 않은데 형님은 왜 그러세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나야말로 동서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런데 동서 태도가 너무 잘못한 사람치고는 당당하잖아. 내가 이상한 거야? 동서와 언성이 높아지며 밖에 있는 시부모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도 명절이고 어른들도 계시니까 이쯤에서 그만했죠. 나중에 다시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과 서방님과 남편이 큰 집에 다녀온다고 집을 나섰어요. 집에는 동서와 조카 그리고 저와 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남자 동서는 갑자기 영어 동화책을 거실로 가져왔어요. 예준아, 이리 와. 엄마랑 영어 공부하자. 이렇게 미리 해야 나중에 대학도 좋은 곳까지. 안 그래? 고졸로 살면 안 된다.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나 들으라고 한 말이야? 애들 앞에서도 이럴 거야? 제가 언제 형님 보고 고졸이라고 무시했나요? 제가 제 아들한테 공부하라는 말도 못하나요? 동서가 고졸 무시하는 건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진짜 사람도 적당히 무시해. 그리고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동서 발음 진짜 별로야. 억지로 굴리는 거 내가 다 민망해. 저도 유치하게 나온 것은 아는데 입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동서도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저 지금 대학 입시 영어 강사예요. 고졸인 형님한테 발음 지적을 당해야 하나요? 고졸이 알파벳은 알아요? 파닉스는 알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냐고요? 뭐? 알파벳? 파닉스? 나 고등학교 미국에서 나왔어. 지금 내 앞에서 영어로 우쭐대는 거야? 기가 막혀서 진짜. 아유, 그러면 저는 뭐 영국에서 나왔네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아, 됐어요. 그만해요. 동서가 먼저 시비 걸었으면서 뭘 그만해. 동서, 진짜 그렇게 살지 마. 저와 동서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니 딸과 조카가 울기 시작했어요. 순간 애들 앞인데 제가 너무했나 싶어 미안했죠. 저 뒤로 동서와 저는 냉전으로 식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식구들이 집에 왔고 저와 동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다시는 동서를 상대도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설날 이후로 서로 안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3월에는 시아버지 생신이라 같이 한정식 집에서 식사도 했는데 동서와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불편한 마음이었는데 제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서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사연에 핵심인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아빠가 일하는 연구실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몇 년을 일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언니도 저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딸, 요즘 너무 바쁘다. 내일도 나올 수 있어? 마침 스승의 날이라 제자들이 찾아올 것 같아. 많이 바쁠 예정인데 도와줄 수 있을까? 알겠어요. 지은이 학교만 보내고 바로 갈게요. 아빠가 스승의 날이라 찾아오는 제자들이 많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아빠는 실제로 영향력도 강한 사람이고 다정해서 학생들이 졸업하고 계속 찾아왔거든요. 또 인맥이 매우 넓으세요. 그래서 제자들 취업 자리도 나서서 알아봐 주시죠. 그런 아빠에게 고맙다고 찾아오는 제자들이 많으니 기꺼이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의 연구실에서 너무 놀라운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동서 맞아? 아니, 동서가 여기 무슨 일이야? 형님이야말로 여기 무슨 일이세요? 아니, 고졸, 아니. 그러니까 여기 대학교, 우리 아빠 연구실인데 내가 예전부터 아빠 연구 돕고 있었어. 설마 동서 우리 아빠 제자야? 형님이 정 교수님 따님이세요? 아이고,
미정이 왔니? 여기는 우리 둘째 딸이야. 인사해. 아빠의 소개에 동서와 저는 서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동서는 아빠의 제자였어요. 그것도 지금 대형 학원에서 일하는 것도 아빠가 원장님이라 아는 사이라 추천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보다 더 당황한 것은 동서였죠.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동서보다 빨리 결혼했고 또 사정상 동서 결혼식 때 우리 식구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워낙 간소하게 스몰 웨딩으로 해서 저와 남편만 참석했어요. 동서랑 제가 서로 사이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서로 식구를 알지 못했죠. 사이가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나빠서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을 지경이니까요. 우리 둘째 딸이 똑똑해서 날 많이 도와주고 있어. 얘가 어릴 때부터 나 따라 외국 생활을 많이 했거든. 특히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영어는 나보다 잘해. 그치. 나는 뭐 발음이나 파닉스, 알파벳 정도는 껌이지. 안 그래? 그건 네가 어릴 때부터 영국이나 호주도 다녀서 악센트를 나라별로 알잖니. 내가 그래서 지은이도 여러 나라 데리고 다니라고 하잖아. 너처럼 영어 잘하면 이렇게 나중에 내 일도 도울 수 있고 말이야. 아니, 누가 나한테 알파벳은 아냐고 하더라? 나 고졸이잖아. 고졸이면 어때? 아빠랑 엄마가 너한테 대학 얘기해서 그래? 이제 안 그러잖아. 수능 포기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니, 나도 대학 졸업장이 그렇게 사람 무시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누가 나한테 고졸이라고 볼 때마다 무시해가지고. 형님, 저랑 밖에서 얘기 좀 하실래요? 응? 동서는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굴더니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형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는 형님이 교수님 따님인 줄 전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제가 형님 대접 제대로 해드릴게요. 동서는 그게 문제야. 내가 우리 아빠 딸이면 안 그랬다고? 그게 아니고 대학 학벌로 사람 무시하는 그 태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막말로 내가 솔직히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예준이 말이야. 동서 아들. 영어 발음 너무 이상해. 동서가 이상한 발음으로 말하니까 얘도 이상하게 하더라? 내가 이렇게 무시하면 동서 기분 좋아? 아니잖아. 네,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동서는 나한테만 안 그러는 게 아니고 생각을 고쳐야 돼. 그런 식으로 살면 지금처럼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 저 말을 하는데 어찌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동서는 저를 항상 내리깔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히려 팔짱을 끼고 흰색 가운을 입고 동서를 위아래로 훑다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 뒤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동서는 다시는 제 앞에서, 아니, 시댁에서 영어 부심을 절대 부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텔레비전에 외국인만 나오면 동서 입에서 분명 자기가 영어 강사라서 아는데 외국인들은 어쩌고 말이 나왔을 텐데요. 이제는 아예 못 본 척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너를 고졸이라고 무시했다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무섭네. 내가 심지어 그 박 원장하고 친해서 소개한 건데 내 딸을 무시한 사람이라니. 안 그래도 학부 성적이 안 좋아서 취업 못하고 있었거든. 불쌍해서 소개했더니 안 되겠다. 내가 박 원장에게 말해야겠어. 우리 친정 식구들에게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말했어요. 내가 고졸이라고 그동안 무시당했었다 하니 가족들은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를 많이 아끼는 아빠가 심하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통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 그 학원 잘리면 그 정도 월급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거기가 동저업계 최고 대우였거든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형수님,
저도 이렇게 빌게요. 아내가 거기 그만두면 현실적으로 월급이 반은 깎이게 돼요. 그것까지 제가 신경 써야 하나요? 저는 고졸이라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직장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서방님이 만약 저에게 평소에 잘했으면 얼굴을 봐서라도 아빠에게 연락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방님은 제가 처음 결혼해서 아이를 데려왔을 때도 눈치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실 조금 서러웠거든요. 그 서러운 마음이 이렇게 나중에 해소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이 이렇게 당한 줄 전혀 몰랐어. 이제 독립하니까 동생이랑 재수 씨 보기 싫으면 말해. 내가 부모님한테 말해서 마주치지 않게 할게. 그리고 마침내 분가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미루고 미뤘는데 이제는 해야 할 때가 왔더라고요. 시부모님과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분가하니 완전히 독립된 느낌을 받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대학은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홧김에 수능책을 사서 이 사건이 일어나긴 했으나 대학을 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제 삶에 만족하며 살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고졸이라고 무시당하는 줄은 몰랐지. 대학 졸업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됐어. 우리 딸 고졸이라고 내가 오히려 말하고 다녀야겠다. 엄마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빠도 언니도 남편도 대학의 중요성은 이제 없다고 저를 위로했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연을 제보하려고 쭉 쓰면서 저는 입가에 웃음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통쾌한 기분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기가 꽉 들어찬 50대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답답하기만 한 상황에 그저 울분만 토하다가 이럴 바에야 어디에든 말을 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는 게 낫겠다 싶어 글 몇 자 적어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아들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아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공부에만 쏟으며 학문의 길을 걸어온 학자입니다. 비록 중간에 되돌아와야 했지만 유학까지 다녀왔고 어찌저찌 대학원까지 졸업하여 지금도 쉼없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홍기가 알맞게 들어찬 나이여도 집에 틀어박혀 공부만 주구장창 하면서 만난다는 여자도 없고 선을 보래도 볼 생각도 시간도 없다며 거절하기 일쑤라 제 속을 까맣게 태우곤 했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제발 좀 선이라도 보라고 권하는 중이었는데 잠시 뜸을 들이더니 글쎄 자기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번을 권해도 지금은 시간이 없다, 아직은 생각이 없다만 연불처럼 외면서 거절을 했었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만나는 아가씨가 있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르고 당장 그 아가씨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기회다 싶고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상대 아가씨도 저희 아들과 나이대가 비슷할 것 같아서 피차 결혼을 논의하기가 좋다고 생각했고요. 아들도 안 된다거나 제게 소개를 시켜주기 싫은 눈치는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당장은 안 되고 그 아가씨한테 시간이 되는 날을 물어본 다음 식당이든 어디든 분위기가 괜찮은 곳에서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안 그래도 소개시켜주려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 아가씨한테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아가씨니 어련히 좋은 사람 같았으나 아무래도 존재 여부를 알게 되니 그날 이후로 틈틈이 만나는 아가씨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만났냐, 뭐하는 아가씨냐를 계속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멋쩍은지 웃기만 하고 명확히 이렇다 할 답을 주지는 않아서 만난다는 아가씨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궁금증이 극에 달했을 때쯤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번 주말에 자기도 그 아가씨도 시간이 난다며 식당을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평소에는 걸리적거려서 하지 않던 목걸이도 하는 등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만 해도 들뜬 마음이었는데 이게 웬걸 저희 아들과 만나고 있다는 그 아가씨가 그 사람이었을 줄은. 아가씨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묻어두고 다신 열지 않을 줄로 알았던 억울함과 화가 드러나서는 표정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절 알아봤는지 표정이 싹 굳더군요. 아들은 그런 저와 그 사람을 보더니 걱정스런 표정을 하고는 묻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연아, 오는 길에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굳었는데? 아들이 옆에서 무슨 일이냐, 어디 아프냐 묻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 아가씨의 앞으로 가서 뺨을 올려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 떠올랐으니까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러려고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였어? 이럴 줄 알았으면 소개 안 시켜줬어. 이건 놔! 너 이 나쁜 년 찾을 땐 나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어딜 그 뻔뻔한 낯짝을 들고 여길 와? 동현이 너 인연이 어떤 년인 줄 알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 입으로 말해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지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이래, 어? 죄송하긴 했니, 정말? 너 그 돈 어디 있어? 빨리 그 돈 내놔! 지금 당장 내놔! 내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지금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너랑 엮이니? 안 되겠다, 이년. 당장 경찰서 가자. 내가 너 콩밥 먹이고 말 거야. 엄마, 뭐 하는 거야?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하고 진정 좀 하라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20년 전 서울에서 평범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매출도 괜찮았고 가장 중요한 매출 면에서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아 그런지 비록 빚을 끼고 연 가게였지만 빚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직원들도 좋은 사람들로만 들어와서 사람 문제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게를 꾸려나가다 보면 곧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자신감에 차있던 차에 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크게 개를 운영하는 개주였는데 저에게 개를 권하더라고요. 처음이라서 고민하긴 했지만 이래저래 제 상황에서 개를 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열심히 본 덕분에 그 당시 2억 원이라는 돈을 타게 되었죠. 참 그날은 너무 생생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쇼핑백에 담아놓고 카운터 깊숙이 넣어놓은 갯돈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오픈 초기 멤버였던 아마 눈치들 채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난리인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갯돈 탔다며 직원들에게 일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말한 게 잘못이었죠. 그 돈은 제게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어요. 빚 갚을 돈, 우리 아들 유학 비용, 돈이 없어진 걸 안 뒤로는 정말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범인은 그 여자로 밝혀졌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정말 성실하고 딸 같아서 정말 잘해주었는데 그 애가 범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신기루처럼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운명에 처했었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스스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그 친구를 찾아다니기도 해봤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 재산을 모두 날린 건가? 전 재산을 날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던가?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콱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가게를 낼 돈을 마련한 건데 당장 빚을 갚을 돈이 모두 사라졌지. 수중에 남은 돈도 없지. 넋이 나간 채로 가게를 운영해서인지 나쁘지 않던 매출도 뚝뚝 떨어지지. 매출이 떨어지니 직원은 줄일 수밖에 없지. 직원을 줄이니 퀄리티가 떨어지지. 악재가 겹쳐 결국 가게마저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넘기고 싶지 않았지만 가게마저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방도가 없어 결국 은행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 뒤로 술독에도 빠졌다가 하루 종일 한탄만 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다 멍이 들기도 하고 눈물로 매일을 지새는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가게도 돈도 없이 폭삭 망해버리니 사람이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더군요. 그렇게 살다가 아들 덕에 정신을 차리고 그나마 살만해진 게 최근의 일인데 아들이 내내 힘들게 살아야 했던 이유이자 제 삶이 폭삭 내려앉게 된 이유인 그 아가씨가 아들의 여자친구라니. 찾을 때는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지 않더니 괜찮아지려는 이제 와서야 얼굴을 들이미는 이유가 무엇인지, 운명의 장난이라면 왜 이리 가혹한 것인지. 그날 이후로 찾지 않던 하늘에 원망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화에 시근덕대며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뺨을 올려붙인 이유와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했던 지난 날들. 저는 당연히 아들이 그 친구와 더는 만나지 않겠다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연이가 과거에 분명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어린 마음에 그랬던 거고 지연이도 사정이 있었겠지. 지금은 그 일을 반성하고 있을 거야. 혹시 돈 때문에 그런 거면 내가 줄게. 이자까지 쳐서. 그러니까 엄마도 이만. 미쳤니? 그 돈을 네가 왜 줘? 동현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제 잘못을 대신 덮어줘.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서 이래? 네가 누구 때문에 유학길을 접고 왔는데 우리 집안이 누구 때문에 폭삭 내려앉았는데. 그리고 너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어떻게 동현이 뒤에 숨어서 한마디를 안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면 단 줄 알아? 여기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누가 보면 내가 엄한 사람 잡는 줄로 알겠다. 피해자인 척 눈물 글썽이면 다인 줄 알아? 울 거면 내가 울어야지 왜 네가 우니? 아니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그래? 기억이 안 나? 기억나게 해줘? 엄마, 그만해. 엄마 지금 많이 흥분했어. 이러다 쓰러져. 어? 그만하고 오늘은 이만 가자. 지연아, 너도 잘 들어가고 난 엄마 모시고 가야겠다. 들어가면 꼭 연락해. 연락? 무슨 연락을 해? 너 내 아들한테 연락할 생각도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그 다음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20년 전의 분노와 더불어 나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까지 빼앗아 가려는 도둑년에게 어떻게든 죗값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법과 경찰의 무능함에 다시 한번 치가 떨렸습니다. 도둑년이 대한민국 땅에서 떵떵거리고 도망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니 공소시효 만료라니 정말 힘이 쫙쫙 빠지더군요. 이제 남은 방법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다행히 통곡을 하며 아들에게 조목조목 열변을 토하니 아들이 수긍하는 제스처를 취하길래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들도 그 친구 얘기를 더는 하지 않았고 저도 당연히 헤어졌겠거니 하고 더 묻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그 친구는 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차라리 몰래 만날 거라면 걸리지라도 말지. 아들이 대학 동기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나갔던 날의 일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휴대전화를 놓고 간 건지 제 벨소리와는 다른 아들 전화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일단 소리가 울리는 쪽으로 가는데 휴대전화의 액정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더군요. 지연. 네, 그 친구의 이름이었어요. 그대로 눈이 뒤집혀서 전화를 받으니 오빠 언제 오냐는 둥, 보고 싶다는 둥, 듣기도 싫은 말들을 짓거리더라고요. 참, 그날 제 말은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낸 건지 뻔뻔하기 그지없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렇게 대꾸 없이 얘기를 듣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꼴을 봤으면서 아직도 만나고 있다는 것에 기가 차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내 삶을 모두 망친 사람과 기어코 사랑을 해야겠다는 건지 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술독에 빠져 살던 것도 보고 삶에 대한 의지가 사라져가는 모습도 봐왔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아들이 대신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망가졌던 제 삶과 제가 잃었던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지새던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니라 그 친구가 제게 직접 준대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들인데 돈을 준다면 지금의 내가 아니라 그때 갯돈을 막 빼앗긴 나에게 주는 게 맞지 그게 아닌 이상은 소용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 무력감과 함께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아주 늦어서야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동현이 너 아직도 걔 만나니? 무슨 말이야. 오늘 대학 동기들 만나고 왔는데.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마. 아까 네 핸드폰으로 걔한테 전화 왔더라. 언제 오냐고 보고 싶다고 하던데 걔가 대학 동기들이니? 아, 너 정말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나이 50 먹고 이 엄마 가슴에 대목 받는 사람이 어딨니? 그게 아니라 엄마.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거짓말한 것도 이렇게 된 것도. 근데 나 정말 지연이를 사랑해. 그날은 그냥 지연이 편을 들었지만 사실은 지연이랑 헤어지려고도 했었어. 정말이야. 엄마가 힘들어하는 건 내가 제일 가까이서 많이 봤는데 그걸 보고도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만나겠어.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자꾸 보고 싶고 생각나서 헤어질 수가 없었어. 엄마, 미안해. 지연이가 잘못한 건 내가 평생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게. 그러고서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데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온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가 목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찍소리도 낼 수 없더라고요. 내 아들이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이제 아들한테는 무슨 말을 하든지 소용이 없을 거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죽는 신용을 하든 미친 척을 하고 날뛰든 듣는 척도 안 할 거라는 것도요.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는 전부였던 돈을 가져가더니 이번에는 아들까지. 너는 항상 내가 가진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다시 모든 걸 잃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방법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대로 둘이 결혼이라도 하려고 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 밤을 잠도 못 자면서 고민만 했던 것 같네요. 아들은 몇 번을 생각해봐도 무슨 말을 하든 귀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았고 결국은 그 친구를 만나는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도 마주하기 싫은 얼굴을 스스로 벌어가려는 마음을 먹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더 보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대로 제 결심이 서고 마음을 먹을 때까지 둘을 그대로 두다간 결혼한다고 선언이라도 할 것 같아 억지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짜로 그 얘기를 들었다간 답답해서 화병으로 죽을 것 같은 건 둘째 치고 그런 인간과 가족으로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한다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친구와 묶이는 걸 생각하니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입에 힘을 줘가면서 아들에게 그 친구 번호 좀 달라고 했습니다. 네 말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마. 사정이 있었다면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요. 하지만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정말 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남의 돈을 가지고 달아나고 남의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는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느라 힘들었네요. 아들은 제 마음도 모르고 반색을 하며 식당이라도 예약해 줄까 어쩔까 옆에서 난리를 피우는데 내 아들이지만 어쩜 이렇게 한심스러울까 싶어 혼났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괜히 나서지 말아라 하고 망설일 것도 없이 그 친구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짧게 문자를 남겼어요. 동현이 엄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어디서 언제 만나자. 아들이 언지를 주기도 전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런지 문자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티가 났는데 흔쾌히 수락을 하더라고요. 좋은 소리 들을 걸로 기대를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아직도 불쾌하고 화가 부글부글 끓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것 같아서요. 이미 첫 단추가 단단히 잘못 끼워져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밉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제게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날을 잡아놓으니 대체 무슨 말을 해야 아들과 헤어질까, 원하는 게 뭘까, 뭘 주면 헤어져 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돈봉투라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드라마 속의 못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어이가 없었지만 변명을 하자면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과거에 남의 피 같은 돈을 들고 달아난 전적이 있으니 돈을 주면 얼마나 좋아할 것이고 혹시 이걸 받으면 떨어져 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런 준비들이라도 하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 약속날도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게 오기를 바랐지만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던 약속날. 카페에 먼저 도착해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걸이 하나도 하고 가기 아까웠지만 편하게 보이기 싫어서 오히려 첫 만남 때보다도 꾸미고 나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잊으려고 애썼던 얼굴을 마주하고 있자니 마음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처음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차분이고 뭐고 불가능했네요. 어머님, 먼저 와 계셨네요. 제가 먼저 왔어야 하는데 죄송함... 누가 네 어머님이야, 누가? 설마 나한테 그런 거니? 너 정말 동현이랑 결혼이라도 할 작정이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야겠지.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지만 서로 논의를 하던 중이긴 했어요. 서로 나이도 있고 저도 동현 오빠도 서로 진심으로... 네가 정말 미쳤구나. 돌아버려도 단단히 돌아버린 게 틀림없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니? 네가 남의 돈 들고 달아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동안에 나랑 동현이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읊어줘야 떨어질래? 남의 인생 나락으로 밀어넣어놓고 어디서 그 더러운 낯짝을 당당하게 들고 나오기를... 어머님, 저도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 일론 제게 무슨 욕을 하시든 무슨 말을 하시든 다 달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어머님께 갚으면서 살아갈게요. 그런데 저 정말 동현 오빠 사랑해요. 정말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에요. 무슨 말을 하셔도 좋지만 그렇지만 제 마음을 폄하하시거나 오빠랑 헤어지라는 말만은... 이게 어디서 가르치려고 들어? 네가 지금 사랑 운운하면서 내 앞에서 똑바로 내 눈을 쳐다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니?
무릎을 꿇고 빌면서 죄송하다. 그때 일은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 어떤 사정이다 주절주절 떠들어도 모자라. 근데 뭐? 네 말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얼마나 싫어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동현이랑 계속 만나겠다는 소리 아니야? 사람이 어쩜 이렇게 독할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독해? 이번엔 안 돼. 너 돈 좋아하는 거 아니까 넉넉하게 넣었다. 이거 받고 그만 정리해.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 저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신물이 났습니다. 여전히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용서를 빌기는커녕 눈물이나 짜내는 꼴을 보고 있자니 화보다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일생일대의 원수랑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듣기 싫은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한참을 창밖이나 보고 있자니 그냥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겨우겨우 붙들고 있던 제 인내심과 자존심마저도 이걸 붙들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뻔뻔하다는 말 하기도 지치게 하는구나. 돈 액수가 부족했니? 2억이 아니라서 그래? 네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너를 보면 화병으로 죽을 것 같다는 사람보다 네 감정이 더 중요하니?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만할래?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면 들어줄 거니? 동현이랑 헤어져 줄래?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그 친구는 제가 무릎을 꿇자 놀란 얼굴로 계속 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버티면서 10분은 무릎 꿇고 빌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헤어져만 달라고. 그리고 억지로 돈 봉투도 손에 쥐어주고 왔네요. 헤어지겠다는 확답을 듣고 오지 못하기도 했고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고 헤어지지 않겠다는 연락도 없으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장 제가 먼저 연락해 볼까 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라 조금 회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저는 제 능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무얼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는데 부디 제가 연락하기 전에 그 친구 쪽에서 먼저 헤어지겠다는 시원한 확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년에 좀 행복하나 싶었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치매에 걸린 분을 보셨던 경험은 있나요? 사실 주변 사람이 아니라면 그 고통에 대해 잘 짐작할 수 없는 게 치매죠. 보통 치매를 주변에서 접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치매 노인이 실종 며칠, 몇 시간 만에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는 게 보통일 거예요. 오늘은 저 역시 언제까지고 뉴스에서나 접할 줄로 알았던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실종이 됐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해야 이 이야기에 대해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중년에 들어선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유복한 집에서야 우유다, 빵이다, 과자다 많이들 먹고 자란 걸로 알지만 저는 빵 한쪽 군것질 하는 것도 어려운 집에서 자랐네요. 어머니께서 홀몸으로 저를 키우시며 무작정 서울에 상경하셨기 때문에 더 경제 사정이 빠듯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자 혼자 소일거리로 벌이하면서 새빵살이를 하는데 애까지 키우려면 지갑 사정이 얼마나 빠듯했을지. 어쩌면 그대로 고향집에서 어른들과 살았으면 좀 덜 힘드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서울행을 결정하신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 주변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제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하는 것들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어머니를 떠올리면 밤에 저 먼저 자라고 이불을 깔아주시고 한참 뒤에나 주무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언젠가 애들 공부하기 좋은 곳이 서울이라더라 하시면서 짐을 싸셨던 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나중에 여쭤보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모자라다든지 멍청하다면서 무시당하는 일이 없게 키우고 싶으셨다고 하네요. 실은 어머님의 배움이 당신의 바람보다 짧으셨던 것도 한 이유일 것 같아요. 어머니는 중학교까지 가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중학교냐며 초등학교 졸업만 겨우 허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배움에 한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셨나 봐요. 아무튼 저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무사히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어렴풋하게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쁜 느낌이 없는 걸 보니 아마 친구들과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일을 떠올리면 학교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다닐 당시의 집 모습이나 일화들은 희한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떠올리면 아, 정말 못 살았구나 싶지만 그때는 저희 집 사정이 얼마나 나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새빵살이 하면서 단칸방에 살았지만 다른 아이들 집에 가본 적이 잘 없어서 전 사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기껏해야 8, 9살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조금 눈치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눈치가 없어서 어머니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하루는 친구랑 노는데 친구가 크림빵을 가져온 거예요. 요새도 슈퍼에서 파는 그 크림빵 어떤 건지 아시죠? 요새는 뭐 보름달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그러길 본인 어머니가 친구랑 먹으라고 주셨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크림빵 하나를 넘겨주었는데 저는 그때 크림빵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게 제 인생 첫 크림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빵 사이에 들어있는 하얀 크림이라는 게 제 예상보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 퍽퍽한 줄도 모르고 개 눈 감추듯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좋은 경험했다. 못 먹어본 것도 먹어보네. 아마 지금의 저라면 그랬겠지만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성숙한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또 먹어보고 싶지. 집에 가서 어머니께 며칠을 크림빵 사달라 조르고 졸랐는지 몰라요. 그때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우유랑 빵이랑 같이 먹으면 맛나다고 우유까지 알차게 끼워서 졸라댔네요. 자기 자식이 먹고 싶은 거 바로 입에 넣어주지도 못하는 어머니 맘도 모르고 돈 계산부터 해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졸라서 결국 어머니가 우유와 빵을 사주셨어요. 어머니 것은 없이 제 몫만요. 저는 그렇게 또 눈이 뒤집혀져서는 어머니께 한 입 드시라 권해드리지도 않고 혼자서 다 먹었네요. 어머니도 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제가 먹는 걸 바라만 보셨어요. 별 기억이 아닌데도 지금 떠올리면 너무 가슴이 아파지더라고요. 어머니도 크림빵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왜 안 드시고 싶었겠어요? 어머니도 참 젊으셨는데. 맛있다는 거 당신도 드시고 싶었을 텐데 그냥 제 새끼 입에 넣어주느라 바빠서 자기 입은 챙기지도 못하시고. 그래서인진 모르겠는데 가끔씩 빵을 보면 이때 기억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좀처럼 가슴에 돌처럼 박혀서는 굴러떨어져 줄 생각을 안 내요. 철없던 시절의 행동을 이렇게 돌려받는가 봐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은 크림빵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 크림빵을 참 좋아해요. 요즘이야 워낙 발전해서 고급 크림이 들어간 빵들이 많이 나왔다지만 제 입맛은 아직도 그 싸구려 맛이 나는 크림이 제일인가 봐요. 처음 맛봤던 기억 때문인진 모르겠지만요. 그 뒤로도 종종 어머니께서 크림빵과 우유를 사주셨어요.
크림빵과 우유를 먹고 난 다음이면 한동안 반찬이 조금 부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크림빵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게 참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즈음이 되니까 좀 주변 환경이 보이더라고요. 마냥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친구들 집에 놀러 갈 기회도 몇 번 있었고 모두 다 우리 집처럼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 집이 못 사는 편이구나 하는 걸 그때쯤 알았던 것 같아요. 집에 친구를 초대하는 일도 일절 없어졌고 그때부터는 좀 덜 조르게 되더니 고등학생이 돼서는 준비물이나 꼭 필요한 돈 아니면 아쉬운 소리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네요. 어머니도 어렴풋이 그걸 아셨는지 오히려 먼저 용돈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으시곤 했어요. 집 사정이 뻔히 보이는데 아쉬운 소리를 할 순 없으니 매번 거절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알바를 하기도 했었네요. 제가 쓸 돈은 제가 벌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알바로 대학 학비까지 모아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엄해서 알바 같은 걸 못한다는 친구들이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뭔가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두고두고 떠올릴 만한 추억을 제게 선물해주지도 못하고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해도 애틋한 마음보다는 수긍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 맞아. 돌아가셨구나. 그렇지. 하는 마음 있잖아요. 반면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뭐라고 딱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서 저를 슬프게 하네요. 50여 년을 살아오며 40년 이상 제 세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저희 어머니라 더 그렇겠죠. 당신의 삶을 모두 희생해 제 삶을 빛내주던 분. 제게는 어머니가 어머니고 아버지셔서 더 애틋하고 특별해요.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학구열이 높으셨던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곳에 취직한 후에는 온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저 둘 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좋은 레스토랑에 데이트를 가기도 하고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좋은 옷을 선물해드리고 어머니께서 하시던 소일거리들 모두 그만두시게 했었네요. 잠깐은 이제 우리 어머니 더 고생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고 기뻤는데 이미 다 트시고 거칠어진 손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가고 아이를 키워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만 모두 다 제 탓 같기만 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혼자 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낳았네요. 남편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남편은 제가 대학에서 만난 대학 동기예요. 같은 과에 같은 동아리까지 들었어서 친하지 않기 힘든 친구 사이였답니다. 동아리원들 중에서도 유독 남편과 제가 죽이 잘 맞기도 했어요. 성향이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남편에게는 제 사정도 좀 이야기를 해서 어렴풋이는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알고요. 남편이 제게 먼저 고백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잘 어울리고 죽도 잘 맞다 보니 마음이 생겼나 봐요. 저도 남편에게 아예 마음이 없진 않았는데 왠지 그때 사귀게 되면 결혼도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내 어머니께 효도하기도 바쁜 삶인데 남편과 아이들까지 챙기려면 얼마나 어머니께 소홀해질까 싶어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끈질기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내가 싫은 게 아니라는 거 안다. 결혼까진 바라지 않겠다. 어머니께도 잘하겠다. 마음이 아예 없었음 모르겠는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던 사람의 설득이라 그런지 슬슬 마음이 연애를 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말은 딱 들어맞았어요. 남편이 연애하는 동안 저희 어머니께 정말 잘했거든요. 데이트하다가 뭔가 선물하면 항상 어머니 몫까지 생각해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 어머니 드리라고 하나 포장해주고 오히려 결혼도 남편이 원했다기보다 제가 먼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고백은 아까 남편이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멋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처럼 데이트하다가 문득 남편에게 우리 결혼할까?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5년을 사귀면서 결혼의 기억자도 꺼내지 않던 제가 결혼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내니까 남편이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도 없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포즈는 정식이 아니라 무효라고 하는데 이미 결혼하자고 했고 승낙의 말까지 들은 거면 이게 프로포즈 아닌가요? 비록 로맨틱하진 않았더라도요. 아무튼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아마 그때 시부모님을 처음 뵌 것 같은데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라 그 뒤로도 홀어머니만 있는 저를 하대하시거나 폄하하시는 일이 일절 없었어요. 오히려 사돈께서 혼자 너무너무 고생하셨다. 대단하신 어머님 밑에서 바르게 잘 자랐다라고 하시며 내내 저와 저희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께는 물론이고 시댁에도 잘하려고 노력했네요. 남편이 결혼 전과 다름없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저희 어머니께 잘했거든요. 남편을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가정을 이룰 생각은 꿈도 못 꿨을 거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참 지금 이 나이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그때의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식만을 보면서 사셨는지.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 텐데 그 꽃 같은 나이에 돈을 벌고 나서는 좋다는 것만 잔뜩 해드렸지만 그렇다고 또 젊은 날의 보상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아쉽고 철없던 저를 떠올리면 아프고 그냥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날들만 반복될 줄 알았어요. 보상이 되진 못할 테지만 계속 어머니께 좋은 걸 해드리고 어머니는 좋아하시고 하는 일상이요. 설마 열심히만 살아오시던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가 그런 병에 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서라도 알았다면 어떻게든 피할 수 있게 했을 텐데 아무도 제게 예고해주지 않았네요. 기억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탑이라는 걸요. 처음엔 그냥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 가벼운 건망증이신가 보다 했어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뭔가를 쉽게 잊으시고 기억을 잘 못하시고 하는 걸 봤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처음 저희 어머니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것도 남편이 알려주었어요.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도 그냥 장모님이 건망증이라면 참 좋겠지만 어르신들 치매에 걸리시면 건망증처럼 잊으시기도 한다면서 검사해봐서 나쁠 건 없지 않겠느냐 하길래 남편 말처럼 정말 검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평일에 하루 시간을 내서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녀올게 했습니다. 미리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고 치매는 초기 발견이 중요하다는데 겸사겸사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 참 좋을 거고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증상이 건망증 정도였으니까 설마 우리 어머니가 치매일 리가, 내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럴 리가 있더라고요. 정말 익숙한 레퍼토리죠.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을 잃는 병이라니 너무 무서운 병이잖아요. 게다가 완전한 치료제가 없다는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처음에는 하늘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우리 어머니가 좀 풍족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며 살 수 있나 싶었는데 하늘이 어머니와 날 버렸다고밖엔 생각이 들지 않았네요. 어머니 앞에서는 오히려 과장될 정도로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괜찮을 거다 뭐다 강한 척이란 척은 다 했는데 집에 와서 눈물로 몇 밤을 지샜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장모님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며 다독여주던 남편이 아니었다면 진즉 다 놓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저와 함께 어머니께선 꼬박꼬박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어머니는 점점 하나둘씩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시더니 점점 기억하시는 게 줄었습니다. 종종 대소변을 잘못 가리시기도 하고 저마저도 가끔 잊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 처음 저를 잊으셨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이야 좀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저를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하시는 어머니를 처음 보는데 처음 치매 진단 받으셨을 때보다 더 사람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수 있나 싶을 만큼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숨 쉬는 걸 잊어버려서 죽는데도 이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이 통째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좀 돌아오셔서 저를 보고 미안하다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보다 더 힘든 건 어머니실 텐데. 그렇게 몇 달을 어머니 곁에 딱 붙어 간병을 했던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면 저를 더 잊을까 봐서 저를 잊지 않으셨으면 해서. 혹시 치매 환자를 간병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특히 치매는 주변 사람과 본인 모두 다 너무 힘든 병인 것 같아요. 점점 아기가 되어가는데 몸과 힘이 아기가 아니고 정신이 돌아온 본인도 너무나 힘들고 어머니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잊지 않으셨으면 했지만 저도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고 쉬고 있긴 하지만 생업이 있다 보니 이렇게 몇 년이고 어머니만을 보면서 살 순 없겠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당신 자식 힘든 걸 못 보겠다며 요양원으로 보내달라 계속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많이 힘든데도 어머니를 막 보내야겠다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요즘 요양원 좋은 것도 알고 저보다 전문적인 요양사분들이 어머니를 더 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머리론 아는데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알기 싫었어요. 남편도 제가 힘들어하는 게 잘 보였는지 요양원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길래 남편이랑 몇 주 동안 이야기해보며 서로 의견을 좀 나눴던 것 같네요. 그리고 요양원에 어머니를 보내드리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고 꼼꼼하게 요양원을 알아보고 날짜를 조율하고 그날이 아마 어머니와 함께하던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낮인데도 피곤해서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풀려 있었는지 뭔지. 평소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말 피곤한 날이었나 봐요. 어머니가 현관문 밖으로 외출 나갈 줄도 모르고요. 눈을 떠보니 집 어디에도 어머니가 안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벙벙해서 이게 꿈인 줄로만 알았어요. 잠기운이 미쳐 다 달아나지 못해 어머니가 없는 꿈을 꾸나 했는데 꿈일 리가 있나요? 그때가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겉옷만 겨우 챙겨 입고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날이 따뜻하면 모르겠는데 겨울은 너무 춥잖아요. 어머니가 겉옷을 입고 가셨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추운 밖에 계시면 가뜩이나 몸도 연로하신데 어디 잘못되시는 건 아닌지 걱정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어머니가 중증 치매에 걸리셨는데 집을 혼자 나가셨다고. 그 뒤로 남편에게도 연락하고 일단 혼자서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아다닌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 정도로 정신없이. 어머니가 가실 만한 곳을 중점으로 두고 동네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이대로 어머니를 못 찾는 건 아닌가 절망적인 생각만 계속 들고 눈앞이 깜깜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길거리를 5시간이 넘도록 헤맸는데 못 찾으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경찰에 연락이 오기만을 두 손 꼭 잡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2시간쯤 지났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가에서 어머니를 발견하셔서 인근 경찰서에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고. 연락처가 적힌 팔찌를 하고 계셔서 연락이 더 쉬웠다고.
팔찌를 맞춰둔 나에게 감사하고 빼지 않고 끼우고 계셨던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제야 좀 숨을 쉬겠더군요. 남편에게 찾았다고 전해준 다음 거의 날다시피 경찰서로 간 것 같습니다. 경찰분들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로는 다 표현도 못할 만큼. 장장 7시간 만에 찾은 어머니는 생각보다 얇은 차림은 아니셨어요. 다행히 제가 항상 챙겨드리던 겉옷을 입으셨더라고요. 이상한 점이라면 추우신지 양쪽 손을 가슴에 대고 계셨던 점이랄까. 엄청 따뜻한 차림이 아니긴 해서 그러실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안도감이 들더군요. 7시간 만이지만 경찰분들이 발견하신 것도 연락 주신 것도 어머니가 너무 얇게 입고 계시지 않았던 것도 그냥 다 감사하고 그대로 어머니를 모셔오려다 생각나서 잠시 근처 편의점에 들러 주스 세트를 사서 드렸어요.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받으면 안 된다 하시는데 억지로 품에 안겨드리고 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더 귀한 걸 드리고 싶었네요. 그렇게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경찰서를 나와서 길을 걸었습니다. 단 둘이서 손을 잡고 길을 걷는 건 오랜만이라 그런지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어머니와 둘이 장을 보고 오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일부터 시작해서 한참 동안 추억에 빠져서 걸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어머니가 품에서 뭔가를 빼시더니 제게 건네시더라고요. 겨울인데도 품속에 있던 거라 그런지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핫팩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경찰분이 주셨나 했는데 핫팩이 아니더라고요. 핫팩이 아닌데 핫팩처럼 따뜻해진 거였어요. 잠시 사고가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제 시간을 멈춰둔 것처럼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속절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가 이거 좋아하지? 엄마, 따뜻할 때 얼른 먹어. 나한테 이거 사다 주려고 나갔던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엄마, 나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철없던 어릴 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조르고 졸라서 얻어냈던 크림빵. 아까 이야기했던 그 크림빵을 저 주시겠다고 7시간 동안 품에 품고 계셨던 겁니다. 따뜻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밖을 나가신 이유도 아마 정신이 없으신 와중에도 당신 자식이 좋아하는 거 사다 주시겠다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크림빵이 겨울바람에 차가워질까봐 품에 넣으시고 7시간을 그 순간에도 어머니 몫은 여전히 없다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로지 제 것만 딱 하나만 있으니까. 그리고 그 호칭,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실은 엄마가 어렸을 때 저를 아가라고 부르셨었거든요. 우리 아가.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오고 아가라고 부르는 게 싫다고 어머니께 말을 한 뒤로는 들을 수가 없었던 호칭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길에서 그렇게까지 펑펑 울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한 손에는 크림빵, 한 손에는 어머니 손을 부여잡고 지나가던 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만큼 사람이 눈앞이 안 보이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울 수가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과 기억이 온전치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자식부터 챙기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노인 돌봄센터에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으로 지내시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세요. 차마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앞으로도 평생 저희 어머니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